여름이 끝나갈 무렵 간호사 박지수는 남편의 부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니, 받아들인 척하고 있었다. 준혁이 지리산 등반 중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다. 장례식 때 울었던 사람들은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지수와 5살 아들 민준이만은 여전히 시댁 한옥 마당에 남아있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민준이는 가끔 물었다. 지수는 대답 대신 아이를 꼭 안아줄 뿐이었다. 아이에게 죽음을 설명하는 건 너무 잔인했다. 시댁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있었다. 기와지붕 아래 넓은 마당, 뒤뜰의 우물, 그리고 대문 옆에 자리한 강태준 한의원. 시아버지 강태준은 이 마을에서 3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해온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정정했고 환자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했다. 며느리 지수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지수야, 많이 힘들지? 우리 딸처럼 생각해. 이 집이 내 집이야. 태주는 준혁이 빈자리를 채우려 애썼다. 민준이를 업어주고 지수의 출퇴근을 챙기고 저녁 식사 때는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시어머니 박순자 역시 며느리를 위로했다. 아가, 넌 아직 젊어. 준혁이도 내가 다시 행복해지길 바랄 거야. 재혼 생각해봐도 돼.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재혼은커녕 이 집을 떠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민준이는 이 마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고 지수는 인근 요양병원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다. 무엇보다 시댁의 경제적 지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 한약 한 첩을 내밀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어. 이거 마시면 기력 회복에 좋아. 지수는 주저했다. 한약 특유의 쓴맛이 부담스러웠다. 괜찮아요, 아버님. 전 그냥... 아니야. 며느리 몸조리는 시아버지 책임이지. 준혁이가 없으니 내가 더 챙겨야지. 태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지수는 결국 한약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씩 한약이 식탁 위에 놓이기 시작했다. 검은색 사발 안에 진한 액체. 지수는 매번 인상을 찌푸리며 삼켰다. 아버님, 정말 괜찮은데요. 몸이 자본이야. 민준이 엄마가 건강해야 애도 잘 크지. 태주는 언제나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순자도 거들었다. 우리 영감이 저렇게 챙기는 거 처음 봐. 지수야, 고맙게 생각하고 잘 마셔. 지수는 의심하지 않았다. 왜 의심해야 했을까? 시아버지는 존경받는 한의사였고 이 마을 사람들 모두 그를 신뢰했다.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는 그의 마음을 의심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한약을 마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수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전날 밤 기억이 흐릿했다. 처음엔 과로라고 생각했다. 요양병원 야간 근무가 이어지면서 피로가 누적된 탓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지수는 자신의 옷이 어질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 침대 시트도 평소와 달리 구겨져 있었다. 몸 곳곳에 설명할 수 없는 멍도 있었다. 지수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내가 뭘 한 거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한약을 마시고 잠들었던 것까지만 선명했다. 그 이후는 완전한 공백이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여느 때처럼 한약을 내밀었다. 오늘도 한 첩 준비했어. 요즘 안색이 좋아진 것 같은데? 지수는 사발을 바라봤다. 순간 본능적인 거부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무엇을 의심한단 말인가? 시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지수는 한약을 마셨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그날 밤, 지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민준이를 재우고 방문을 잠그려다 멈칫했다. 이상하게도 방문에 잠금 장치가 없었다. 원래 그랬던가? 한밤중 지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기척을 느꼈다. 무거운 숨소리, 낯익은 목소리. 지수야. 눈을 뜨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온몸이 마취된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큰 손. 지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샤워하면서 울었다. 몸이 더럽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꿈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순자가 아침밥을 차리며 말했다. 지수야, 어젯밤 잘 잤어? 중간에 깬 것 같던데. 지수는 얼어붙었다. 아니요, 푹 잤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 주말 순자가 친정에 간다고 했다. 오랜만에 동생을 만나러 이틀 정도 다녀온다는 것이었다. 지수는 안도했다. 시어머니가 없으면 집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지수의 안도는 공포로 바뀌었다. 저녁 식사 후 태준이 한약을 내밀었다. 오늘은 좀 더 진하게 다렸어. 기력 보충에 특효야. 지수는 거부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준이가 옆에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태준은 자상한 할아버지였고 지수는 의심 많은 며느리가 될 수 없었다. 한약을 마셨다. 그리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수가 기억하는 건 파편뿐이었다. 태준의 목소리, 준혁이가 없어서 외로웠지. 거부하려는 자신의 손. 하지만 몸은 반응하지 않았다. 저항할 수 없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지수는 알았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이건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너무 끔찍해서 말할 수조차 없었다. 누가 믿어줄 것인가? 존경받는 한의사인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사람들은 지수를 미쳤다고 할 것이었다. 지수는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참아. 민준이 때문에 참아야 해. 침묵은 곧 동의가 되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범죄는 계속되었다. 석 달이 흘렀다. 지수는 로봇처럼 살았다.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병원에 출근하고 퇴근 후 시댁으로 돌아왔다. 태준의 한약은 계속되었고 지수의 침묵도 계속되었다. 말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지수는 심한 메스꺼움을 느꼈다.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나서도 속이 울렁거렸다. 처음엔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증상이 계속되자 지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출근길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병원 화장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검사를 했다.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준혁이 죽은 지 11개월.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질문할 필요도 없었다. 답은 너무 명확했다. 점심시간, 지수는 산부인과를 찾았다. 의사는 초음파를 보며 말했다. 축하드려요. 임신 10주 정도 됐네요. 지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의사는 지수의 굳은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원치 않는 임신인가요? 그 질문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다. 저 시아버지한테.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이 터져나왔다. 의사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상담실로 안내했다. 지수는 모든 것을 토해냈다. 한약, 흐릿한 기억, 저항할 수 없었던 밤들, 협박과 침묵,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이건 명백한 성폭력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이가 제 아들이 있어요. 신고하면 모든 게 알려지잖아요. 전 그냥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지수의 선택을 존중했다. 낙태 상담과 함께 심리 치료를 권유했다. 지수는 모든 서류를 받아 챙겼다. 증거가 될지도 몰랐다. 한 달 후, 준혁의 제삿날이었다. 지수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낙태 수술은 일주일 전에 끝났다. 몸은 회복 중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다. 제사를 지내던 중 순자가 지수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지수야, 이게 뭐야? 지수는 얼어붙었다. 순자가 봉투를 열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지, 임신 확인서, 그리고 낙태 동의서.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다. 어머, 지수야. 준혁이 아기를 가졌었구나. 하지만 그 표정이 굳었다. 날짜를 본 것이다. 잠깐 이 날짜가 준혁이가 죽고 나서. 순자는 지수를 바라봤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순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수야, 이게 대체. 그때 태준이 거실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순자는 남편을 돌아봤다. 그리고 서류를 내밀었다. 태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제사상은 그대로 방치됐다. 순자는 남편을 응접실로 끌고 갔다. 문이 닫혔지만 순자의 목소리는 새어나왔다. 당신이 한 거야? 며느리를? 우리 며느리를? 태준의 변명이 들렸다. 아니야, 오해야. 오해? 이 증거가 오해야? 지수는 민준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다. 침묵은 깨졌고 진실은 드러났다. 이제 남은 건 선택뿐이었다. 이대로 묻을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지수는 민준이를 데리고 근처 모텔로 피신했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다. 순자였다. 지수야, 어디 있어? 집으로 와. 우리 얘기해야 해. 지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순자는 계속 전화했고 결국 지수는 받았다. 시어머니,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제발 집으로 와.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수는 다음 날 아침 민준이를 친구에게 맡기고 혼자 시댁으로 돌아갔다. 대문 앞에서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들어와. 태준이는 한의원에 보냈어. 거실에 앉자. 순자는 무릎을 꿇었다. 지수야, 용서해줘. 내가 눈치를 못 챘어. 어떻게 이런 일이. 지수는 순자를 바라봤다. 시어머니의 눈물이 진심인 건 알았다. 하지만 용서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 저 몰랐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내가 이혼할 거야. 당장 변호사 찾아갈 거야.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 내가 같이 가줄게. 증언할게. 지수는 놀랐다. 순자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하지만 시어머니 남편인데 남편이기 전에 범죄자야. 내 며느리를 내가 낳은 아들의 아내를 그렇게.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날 저녁 태준이 집으로 돌아왔다. 순자와 지수는 거실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준은 두 여자를 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왜들이 이렇게 있어? 순자가 먼저 말했다. 당신, 지수한테 뭘 한 거야? 전부 말해.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앉았다. 외로웠어. 준혁이를 잃고 너도 날 외면했잖아. 그냥 위로받고 싶었어. 변명은 추악했다. 지수는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위로요? 저한테 한 짓이 위로예요? 지수야, 미안해. 정말 실수였어. 한약에 수면제를 조금 섞었을 뿐이야. 널 해치려던 게 아니었어. 자백이었다. 태주는 자신이 한 일을 인정했다. 순자가 비명처럼 소리쳤다. 수면제를? 며느리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당신 미쳤어. 여보, 진정해. 우리 조용히 해결하자. 지수한테 보상할게. 돈도 주고. 지수가 일어섰다. 보상이요? 돈으로요? 지수야, 생각해봐. 이 일이 알려지면 민준이가 상처받아. 우리 조용히 정리하자. 태주는 마지막까지 협상하려 했다. 하지만 지수는 이미 결심했다. 전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았어요.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일주일 뒤에 고소장 접수할 거예요. 증거는 다 있어요. 한약 성분 분석 결과, 제 일기, 병원 기록. 순자가 덧붙였다. 그리고 내가 증언할 거야. 당신이 지수한테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본 것도 있고 기억해. 태주는 두 여자를 번갈아 봤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졌다. 너희들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나를 경찰에? 지수는 단호히 대답했다. 네, 당신이 저한테 한 것처럼 전도 선택권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젠 달라요. 이젠 제가 선택해요. 태주는 주저앉았다. 그가 쌓아온 명예와 신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지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이제 전 이 집 나갈게요. 다신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문을 나서는 지수의 뒷모습을 순자가 바라봤다. 그리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을 용서 못해. 절대로. 일주일 후 지수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손에는 고소장과 증거 서류가 들어있는 파일이 쥐어져 있었다. 민준이는 친구 집에 맡겼다. 아이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동안 지수는 여러 번 울음을 참아야 했다. 하지만 끝까지 또박또박 말했다. 한약에 섞인 수면제, 흐릿한 기억, 저항할 수 없었던 밤들, 임신과 낙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피해자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바로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형사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이틀 후 경찰이 강태준을 연행했다. 한의원 앞에 경찰차가 섰고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다. 존경받던 한의사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을 모두가 목격했다. 저분이? 강 선생님이? 며느리를? 말도 안 돼.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한의원은 문을 닫았고 그동안 태준을 신뢰했던 환자들은 배신감에 분노했다. 순자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다. 태준 측 변호사는 끝까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법원이 요청한 한약 성분 분석 결과 수면제와 근육 이완제가 검출됐다. 지수의 일기장,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순자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태준의 범죄를 증명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한의원 CCTV였다. 태준이 한약을 조제하면서 작은 병에서 무언가를 섞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최종 선고일, 법정은 조용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강태준은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섞인 한약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으며 이는 중간간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합니다. 태준은 고개를 떨구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수는 민준이를 데리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시댁을 완전히 떠났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지수를 찾아와 봉투를 건넸다. 이혼 재산분할 받은 거야. 받아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지수는 거절하지 않았다. 그 돈은 민준이의 미래를 위해 필요했다. 고마워요, 어머니. 순자는 지수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다. 지수는 주간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민준이와 시간을 보냈다. 매주 심리 상담을 받으며 트라우마와 싸웠다. 악몽은 여전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다. 웃을 수 있게 됐고 민준이와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됐다. 자신을 탓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어느 봄날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다. 해가 환하게 빛나는 그림이었고 그 옆에 엄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하지? 지수는 아들을 안으며 대답했다. 응, 우린 이겨냈어. 이제 괜찮아. 침묵을 깬 용기는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 용기가 지수와 민준이를 구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고 진실은 마침내 승리했다. 지수는 이제 알았다. 피해자로 남는 것도 선택이지만 생존자가 되는 것 역시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수는 후자를 택했다.